선거와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이슈앤포커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둑 프로기사 김효정 3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삼 구단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바둑 대국장에 마련된 세트장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포츠, 바둑이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가 이제 바둑인데,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정치 용어들을 보면 뭐 장고 끝에 악수 또는 사활, 뭐 포석이라든지 바둑에 쓰이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둑과 정치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선수를 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국민의 스포츠로 사랑받는 바둑의 창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들이 있는데요. 요순 창시설이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순 임금이 어리석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둑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바둑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86년입니다. 김옥균이 일본 망명 시절에 본인방 슈에이와 두었던 젖바둑이 가장 오래된 기보로 남아있죠. 네, 바둑이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현대 바둑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고 조남철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7년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프로 제도를 설립을 했는데 이 프로 제도가 현대 바둑을 이끄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신체적 우월을 따지지 않는 정말 평등한 스포츠가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둑대회가 주최가 됐었는데요. 29회를 맞이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바둑동호인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많은 행정부처들이 모여서 수담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회가 펼쳐졌을지 대국장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둘, 셋, 자, 가자.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인데 굉장히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한 수를 위한 아마추어 기사들의 고민이 역력해 보이는데요. 네. 이 자리엔 이창호 9단, 그리고 최원용 7단, 그리고 한혜원 3단이 단연기를 펼쳤습니다. 네. 중앙행정기관 바둑동호인대회는 올해로 이제 29회째 열렸는데요. 작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후보들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이 수익기를 하는 것이 바둑과 선거의 참 닮은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선관위가 선거를 할 때 그 상황을 직시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바둑을 두면서도 사실 그 상황을 형세 판단을 잘하고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만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회와 더불어 선거연수원에서는 역대 선거 관련 사진 전시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영상 상영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바둑과 선거의 공통점과 의미를 되새기며 공명정대한 선거로의 관리와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군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바둑과 선거는. 왜냐하면 룰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경쟁 과정이 있고 또 승부가 있잖아요. 똑같다고 보고 선거도 이제 바둑과 같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또 룰을 지켜가면서 또 결과에는 승복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둑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온 국민의 스포츠로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도 바둑과 같이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승복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선거의 소중함과 주권의 소중함, 그다음에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교양과 덕성 이런 것들을 같이 연수하고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거 문화를 또 제도를 외국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이 연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교육의 메카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바둑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승할 때 그 우승한 기보, 그 기보를 형상화해서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가 그 넥타이인데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 한 수가 171수인가 그때 그 한 수 때문에 우리가 우승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형상화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계절에 또 우리 중앙선관위 선거 연수원에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시게 됐는데 오늘이 어떤 뭐 경쟁을 떠나서 승부를 떠나서 함께 즐기고 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끼리 교감하고 교류하고 또 그러한 계기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과정과 승부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바둑도 유명한 이런 선거를 보면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 이 복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곤 하죠. 맞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기가 가장 매력적인데요. 네. 뭐 이기는 바둑은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요. 또는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또 반성을 하면서 다음 대국에 더 잘 둘 수 있는 그런 또 습관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2016년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가장 주목받는 승부였었죠. 역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사국이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세돌 구단이 3연패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전체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사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를 보여주면서 대역전승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1국을 지고 난 다음에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간이 진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어록을 남겼는데 네. 나중 이야기지만 이 대국이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유일하게 1승을 거둔 인간이 유일하게 1승을 거둔 한 판이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네, 알파고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2017년도에는 중국의 커제 선수가 또 도전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커제 선수가 3전 전패를 당했죠.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 승부수 운명을 가른 건 이 78수였습니다. 네. 이 78수를 바둑판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사적 대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승부수가 나오기 직전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형세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금은 이제 이 상중앙 쪽에 집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백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지금 알파고가 흑인 상황에서 이 흑집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상상도 못했던 승부수를 띄우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의 그 신의 한 수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약 10만 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수를 이세돌 구단이 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78수 이러면서 포스터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회자됐었어요. 자, 그 수순 한번 좀 따라가 볼게요. 이 장면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뒀죠. 네, 그렇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인데 네. 예. 원래 근데 이 수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안 되는 수였어요. 만드는 수였죠. 네. 근데 이 수를 둔 순간 AI가 버그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제 프로 기사들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읽기라고 하는데 그 네. 수읽기가 저희 인간들하고는 좀 다른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점이 그래도 인공지능의 최대 약점이 아닌가 당시에는요. 그렇게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수술 좀 따라가면 이쪽으로 늘었나요? 예, 늘었는데 이 수는 원래는 이렇게 단수를 쳤으면은 큰 수는 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뒀다면 굉장히 쉽게 응수할 수도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죠. 예. 네. 이제 이쪽을 받으면은 다음에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요. 네, 이쪽을 붙여야 되고. 그러면 차단할 수밖에 없고 네. 다음에 단수를 칠 때 치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단수 치게 되면 있거나 이 도를 잡게 되는데요. 이 도를 잡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이럴 이럴 때 잘 끊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도를 이제 이세돌 구단이 잡을 수 있게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죠. 원래 이 집이 상중앙 흑집이었는데. 쪽이 전부 흑집이 된다면 백이 약간 불리했지만 네. 이렇게 두 점을 잡고 살아난다면 오히려 백이 완벽한 역전이 되는 거죠. 네. 자, 하지만 이제 흑은 달리 받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붙였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붙였을 때요. 네. 단수를 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있거나 한 점을 잡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차렷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알파고는 이 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을 이제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끼우는 수를 너무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깊은 수읽기 그리고 이제 창의력인데 그 깊은 수읽기와 창의력으로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서 역전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지 않는 수였지만 이세돌 구단의 그 수가 AI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승부수가 됐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발췌문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알파고가 노출한 약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100보다 흙을 힘들어하고 예상치 못한 수가 나왔을 때 버그 형태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78수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사국에서 이긴 후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인터뷰에서 네. 제 5국에서는 흙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알파고는 흙보다는 100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세돌 구단이 100을 잡아야 약간이라도 더 승률을 높일 수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약간이라도 불리한 흙을 잡고 그 알파고가 약한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구로 이겼으니까 다음에는 흙으로 한번 이겨보자라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부수에서는 사실 78수라는 이 수보다는 뭔가 이 흙으로 이기는 게 더 값지다라는 그런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승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국에서의 승리는 전 세계 바둑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이세돌 구단은 결국 5국에는 다시 또 패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세돌 구단은 승패를 떠나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와 승부근성으로 수많은 팬들에게 인간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선거로 넘어가 보자면 선거에서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이 돋보이는 승부수를 하나 꼽으라면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이었는데 종로구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또 다시 나간다면은 다시 당선할 확률이 높은데 네. 그 가능성 높은 지역구를 포기하고 야당 후보로서 부산에 이제 출마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네. 참 그 용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종로 국회의원이었는데요. 당시 90년대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 그 마음으로 이제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기게 됐었죠. 네. 당시에 이제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여당 후보에 결국 졌지만 낙선 후에는 이제 부산지구당 위원장을 거쳐서 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선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새천년 민주당 상임고문과 최고위원을 거쳐서 야당의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도 합니다. 네, 이 승부수를 던진 이세돌 구단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패보다는 전체를 크게 보고 멀리 보는 그런 눈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이익이나 눈앞에 승리가 아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진정한 승부수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려고 두는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자충수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수를 뜻합니다. 네. 자, 이 바둑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2014년도 여류 국수전에서 펼쳐졌었는데 박지은 구단과 김채영 초단의 대결이었죠. 네, 당시 박지은 구단은 이제 여자 기사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김채영 초단 같은 경우는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신예 기사가 이제 결승에 진출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자, 이 바둑에서 정말 프로 시합에서 나오지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당시 박지원 구단이 유리한 바둑이었죠. 순리대로 둔다면 이겨 있는 바둑이었는데 정상적으로 둔다면 승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죠. 네. 자, 그럼 마지막 순간에 반패를 이으면서 정말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다 드러내는 잡히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하는 이 바둑을 저희가 실전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충수의 그 실전 대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바둑이 거의 다 끝났어요. 네, 지금 다 끝났고 네. 한지 끝내기도 없어요. 이제 네. 마지막 반패 하나 남은 장면인데 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흙이 이겨 있는 상태거든요. 박지은 구단이 이겨 있는 네, 상황인 지금 흙이 거죠. 이겨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네. 마지막 수가 이제 여기를 이었어요. 네.
원래는 이 한 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흙은 연결을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둔다면 이 도를 잡아야 돼요. 네. 이 도를 잡고 이제 이 패의 결과 여하에 상관없이 이 바둑은 이제 흙이 이겨 있는 상황인데 네. 박지훈 구단이 이제 순간적으로 착각을 범해서 여기를 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에 집중하다가 그냥 여기 이어야지 하고 연결한 순간인데 이때가 이제 모두가 황당한 상황이 됐죠. 이게 공교롭게도 좀 네. 원래 이런 모양은 잘 나오질 않는데 이 모양이 공교롭게도 지금 정확하게 단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으니까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잊자마자 대국자도 당황을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대국자도 멈칫멈칫하다가 이제 여기를 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단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네, 다 드러낼 이제는 수밖에 없죠. 이 순식간에 이 돌들이 다 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그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좋은 수를 두고 상대방은 나쁜 수를 두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방금 전과 같은 수는 내가 스스로 둬서 나쁜 오히려 자충의 역할을 그쵸. 하면서 잡히게 됐잖아요. 네. 결정적인 패착이 됐는데 네. 거의 뭐 프로 바둑에서는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해프닝 중에 해프닝입니다. 바둑에서 살펴보면 프로가 저런 실수를 하다니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진 사건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저런 황당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자충수 두지 않고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16대 국회의원이자 정치개혁 관련 3법, 그 개정에 앞장섰던 오세훈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정치계는 선거 관련 정치자금 논란으로 굉장히 떠들썩했었거든요. 오세훈 전 국회의원은 2004년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서면서 이를 주도해 왔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공직선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군품이 오가지 않는 지금의 깨끗한 선거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는 서울시장에까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에 오세훈 전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면서 대립이 시작됐죠. 네, 시의회는 재의결을 요구했지만 오 전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에 시장직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이 됐고요. 결국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거죠. 뭔가 승부수를 띄운 느낌이었지만 자충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수, 바로 무리수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JTBC 챌린지 매치 8강전에서 이세돌 구단과 신민준 7단의 대국에서 이 무리수가 승패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무리수가 나오는 바둑인데요. 네. 지금 상변의 백돌은 살아있는 돌인데요. 이세돌 구단이 저 돌을 좀 무리해서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결정적으로 이제 바둑을 그르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이 모양을 보면은 백이 바둑은 원래 두 집만 있으면 살잖아요. 따로 네. 떨어진. 굉장히 넓어 보여요.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네. 늘거나 젖혀서 마무리를 하게 네. 되면 두고 백도 젖히고 치고 호구를 치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여기가 이제 백의 집이 되는 거죠. 네, 궁도가 워낙 넓기 네. 때문에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모양인데. 이세돌 구단이 이 돌을 이제 무리해서 억지로 잡으러 가게 됩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예, 착각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예, 우선은 이렇게 치중을 했는데 이 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 수는 이제 좋은 수가 되고 승차게 네. 되겠죠. 자, 근데 깊숙이 상대방의 집 안에 들어왔고 일단 네. 갇혔어요. 자, 여기를 뒀고요. 네, 그리고 젖혔습니다. 지금 젖히는 수가 좋은 수인데 이 수를 아마도 아. 이세돌 구단이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 잡으러 가려면 이제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이곳을 예, 두고 여기를 두고 붙이고 교환을 하고 이해니까 네, 여기를 둡니다. 이 모양이 얼핏 보면은 여기를 단수를 쳐서 백도를 계속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네, 이 모양은 이제 이쪽을 맞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 점 연결할 잡히면 때 안 되니까 이어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내려서게 되면 여기를 그냥 따내는 것은 백이 이어서 만년패라고 하는데 거의 사실상 네, 살아있는 살아있는 모양. 형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만약에 이쪽을 끊는다면은 백은 뒤로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이쪽을 단수치고. 예, 다음에 잡더라도 또 뒤로 몰면은 네, 묘하게 여기 자충이 공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중을 해서 전체를 잡으러 갔지만 오히려 더 크게 살려주면서 이 모양이 됐는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더 큰 집을 내주게 되는. 더 큰 집을 내주면서 백 쪽으로 완전히 그 형세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실수 이후로 이제 이대로 이제 이세돌 구단의 패배가 확정이 된 상황이죠.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네,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 정말 멋진 묘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창호 구단의 묘수는 좀 정통파의 느낌이라면 이세돌 구단의 묘수는 좀 변칙적인 그런 수법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자신 있게 될 수 있다는 건 역시 수익기가 강하다, 자신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번에도 묘수였을까요? 사실 이세돌 구단은 JTBC 챌린지 매치에서 2차 대회 우승자였는데요. 네. 19살 신민준 구단은 196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면서 이세돌 구단을 넘어 4강에 올랐습니다. 상대 전적도 2승 4패가 되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신민준 프로가 이세돌 구단을 꺾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2017년 7월 농심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고 태극마크를 달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신민준 7단은 1999년생이고요. 13살이던 2012년도에 제1회 영재입단 대회를 통해서 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기사이죠. 중국의 커제 구단에게 불계승을 거두면서 침체된 한국 바둑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 신민준 선수가 이세돌 구단의 제자예요.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잖아요. 제자가 스승을 꺾은 셈인데요.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도 이제 사제지간이잖아요. 네. 네,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도 떠오릅니다. 혹시 이제 이세돌 구단이 제자인 신민준 7단에게 일부러 져준 건 아닐까요? 이 승부조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승부조작을 상상하는 게 그야말로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부조작 같은 부정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죠. 부끄러운 과거긴 하지만 민주화 이전의 선거는 정치 기득권의 요식성 행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금권, 관권이 개입되고 지금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리수들이 넘쳐났죠. 네, 이승만 정권 당시 자유당과 그 세력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었는데요. 개헌을 통해 이룬 3선도 모자라서 4선을 위해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40% 이상의 사전투표도 있었고요. 3인조, 5인조 투표,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등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네, 그러나 선거 직전에 야당 후보의 급사로 이승만의 사선은 쉽게 이루어질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의 당선은 장담할 수가 없었죠. 계획은 그대로 실행됐고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득표율이 115%였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죠. 자유당은 부랴부랴 득표율을 조작해서 이제 7, 80대로 낮추기로 나서게 되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선거 당일 저녁부터 마산을 기점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10,0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부정선거 반대 시위를 공산당의 사주로 간주해서 강경 진압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던 4월 11일 시위에 참여했던 마산상고 학생 김주혜의 시신이 그 한 달여 만에 마산 부두에 떠오릅니다. 그 참혹한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서울 시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은 4월 19일 시내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든 무리수, 3.15 부정선거는 결국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공을 이룬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하죠. 권위는 오랫동안 인정받을 수 있지만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뺏어서도 안 되겠죠. 승부에서도 선거에서도 무리수는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작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요, 바둑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국가주석이 옥으로 만든 바둑 알과 바둑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늘 바둑에 대한 화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렵게 얽힌 한중 간의 관계도 바둑에 빗대어 말하자면 조금은 부드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둑과 같은 정정당당한 또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